하루 종일 서 계셨나요? 아니면 오래 앉아 계셨나요? 저녁이 되면 다리가 천근만근처럼 무겁고, 자려고 누우면 종아리가 쥐가 나고, 발목은 퉁퉁 부어 있고, 그냥 피곤한 거겠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참고 계시진 않나요? 그런데 사실 50대 이상 성인 3명 중 1명은 이미 혈관이 망가지고 있는데 본인은 모르고 있습니다. 저도 압니다. 자식한테 말하기도 못하고 병원 가기도 귀찮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도 모르시죠. 근데요, 오늘 꼭 이것만은 알아두셨으면 해요. 그 증상들 절대로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그 무거움, 그 부음, 그 쥐 내림은 다리 혈관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일 수 있거든요. 지금 치료하지 않으면 나중에 훨씬 더 힘든 상황이 올 수 있어요. 오늘 저는 그 이유를 제대로 설명해드리고 오늘 당장 집에서 하실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 이 영상이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건강은 아는 만큼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20년 넘게 혈관 질환 환자들을 봐왔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오래 참다가 뒤늦게 오시는 분들이에요. 처음에 조금만 신경 쓰셨더라면 훨씬 간단히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를 몇 년씩 참고 계시다가 상태가 많이 나빠진 다음에야 찾아오시는 거죠. 대구에서 재래시장 좌판을 30년 넘게 운영하신 김씨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올해 67이신데 하루에 10시간 가까이 서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저와 처음 만난 날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녁마다 다리가 너무 무거워서 집에 오면 그냥 쓰러지듯이 앉아요. 그래도 나이가 드니까 다 그런 거겠지 했는데 요즘엔 발목이 퉁퉁 부어서 신발도 안 신겨져요. 할머니 다리를 살펴보니 종아리 안쪽으로 굵고 구불구불한 핏줄이 뚜렷하게 돋아 있었어요. 당장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더 걱정됐던 건 할머니가 그 핏줄을 수년째 그냥 두고 계셨다는 거예요. 통증도 붓기도 점점 심해졌는데 장사가 바빠서 병원비가 부담스러워서 설마 큰 병이겠냐 싶어서 미루고 또 미루셨던 거죠. 오늘은 그 할머니 이야기를 떠올리며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요. 그렇다면 그 구불구불한 핏줄이 대체 왜 생기는 건지 먼저 제대로 알아야겠죠. 우리 몸속 혈관은 크게 두 종류예요. 심장에서 온몸으로 산소와 영양분을 실어 나르는 동맥, 그리고 온몸에서 심장으로 혈액을 되돌려 보내는 정맥이죠. 문제는 다리예요. 다리는 심장보다 훨씬 아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리에서 심장으로 피가 올라오려면 중력을 거슬러 올라와야 해요. 쉬운 일이 아니죠. 이걸 설명할 때 저는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예전에 시골에서 계단식 논에 물을 댈 때 아래에서 위로 물을 올리려면 수로와 물막이가 완벽해야 했잖아요. 하나라도 망가지면 물이 역류해서 아래 논만 질퍽질퍽해지고 위 논은 말라버리는 거예요. 우리 다리 정맥이 딱 그렇습니다. 다리 정맥 안에는 아주 작은 판막들이 있어요. 이 판막이 혈액이 올라갈 때는 열리고 내려가려 할 때는 딱 닫혀서 역류를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물막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판막이 약해지거나 망가지면 혈액이 아래로 역류하기 시작해요. 피가 고이고 정맥이 늘어나고 피부 밖으로 불룩하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맥류입니다. 여기서 종아리 근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꼭 말씀드려야 해요. 우리가 걸을 때 종아리 근육이 수축하면서 정맥을 꽉 눌러줘요. 그 압력으로 혈액을 위로 밀어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학적으로 종아리를 제2의 심장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심장보다 아래에 있는 혈액을 위로 올리는 데 있어서 종아리 근육의 역할이 그만큼 크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고 서 있더라도 움직이질 않아요. 이전 세대 어르신들이 쪼그려 앉아서 밭일하고 걷고 몸을 쓰던 생활 방식과는 완전히 달라졌죠. 종아리 근육을 쓸 기회가 줄어들다 보니 혈액이 다리에 고이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에 오래 서 있거나 체중이 늘거나 유전적으로 정맥벽이 약한 분들은 판막이 더 빨리 손상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생기는 상태를 의학적으로 만성 정맥 부전이라고 합니다. 말이 어렵게 들리지만 쉽게 말하면 다리 정맥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됐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정맥류 모두 다 똑같이 생긴 게 아니에요. 생긴 것도 다르고 위험도도 달라요. 지금 혹시 다리를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정맥류에는 크게 3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굵은 정맥류예요. 종아리나 허벅지에 마치 뿌리가 드러난 소나무 껍질처럼 굵고 구불구불한 혈관이 툭툭 튀어나온 것들이죠. 손으로 만져보면 단단하고 줄기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이게 가장 흔히 정맥류 하면 떠올리는 형태인데
단순히 보기 싫은 게 아니에요. 이 단계에서는 혈전, 즉 피떡이 생길 위험도 함께 올라가거든요. 두 번째는 망상정맥류예요. 피부 바로 아래에 파르스름하게 비치는 가는 혈관들인데 오래된 청자무늬처럼 그물 모양으로 퍼져 있어요. 굵은 정맥류보다 덜 눈에 띄지만 다리가 쉽게 피로해지고 화끈거리거나 가렵고 쑤시는 느낌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세 번째는 모세혈관 확장증, 흔히 거미줄 혈관이라고 부르는 것들이에요. 서리발처럼 가는 붉은 선들이 피부 표면에 퍼져 있는 거예요. 가장 흔하고 가장 작은 형태지만 이게 나타난다는 건 혈액순환에 뭔가 이상 신호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뜻이기도 해요. 절대 그냥 지나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다리를 한번 살펴보시고 댓글에 어떤 유형인지 숫자로만 남겨주세요. 1번, 2번, 3번, 아니면 아직 잘 모르겠다고요?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그 댓글이 저한테도 또 다른 분들한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종류는 알았는데요. 그렇다면 몸이 미리 보내는 경고 신호는 뭘까요? 사실 정맥류는 어느 날 갑자기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훨씬 전부터 조용히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그 신호를 제때 알아채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이 질문을 자주 해요. 다리가 말을 한다면 지금 뭐라고 할 것 같으세요? 그 답이 바로 정맥류의 증상들이거든요. 첫 번째 신호는 저녁마다 느껴지는 다리의 무거움이에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면 마치 다리에 뭔가를 잔뜩 달아놓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발을 들기도 귀찮고 그냥 어딘가에 걸터 앉아서 쉬고 싶어지는 그 느낌이요. 많은 분들이 이걸 그냥 피곤한 거라고 여기시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면 혈액이 다리에 고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두 번째 신호는 화끈거림이에요. 특히 저녁이나 밤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종아리가 속에서부터 뜨겁게 달아오르는 느낌이요. 마치 온돌 바닥이 너무 뜨거울 때처럼 다리 안에서 열이 올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건 혈액이 정체되면서 정맥 안의 압력이 올라가고 그 자극이 열감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세 번째 신호는 발목과 발등의 부종이에요. 저녁에 신발을 벗고 양말을 벗어보면 발목에 양말 자국이 깊게 파여 있거나 발등이 빵빵하게 부어 있는 걸 느끼신 적 있으시죠? 지금 한번 확인해 보세요. 발등을 손가락으로 꾹 눌렀다가 떼어보세요. 누른 자국이 천천히 올라온다면 혈액이나 조직액이 고인 상태일 수 있어요. 단, 이 확인 방법은 참고용일 뿐이고 지속적인 붓기는 반드시 전문의 진찰을 받으셔야 합니다. 네 번째 신호는 야간 근육 경련. 쉽게 말해 밤에 자다가 깜짝 놀라게 만드는 쥐내림이에요. 주무시다가 갑자기 종아리가 딱딱하게 굳으면서 쭉 당기는 느낌 경험해 보신 분 계시죠? 혹시 댓글로 알려주세요. 많은 분들이 이걸 칼슘이나 마그네슘이 부족해서라고만 생각하시는데 정맥에 혈액이 오래 고여 있으면 근육 자체가 자극을 받아서 이런 경련이 생기기도 해요. 온돌바닥에 누워 주무시는 분들, 특히 겨울철에 더 심하게 느끼시는 경우가 있어요. 다섯 번째 신호는 정맥 주변의 가려움증이에요. 혈액이 고이면 그 주변 피부에 염증 반응이 생기는데 이게 가렵거나 따갑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가렵다고 긁으시면 안 돼요. 피부가 상처나면 그 부위가 잘 낫지 않을 수 있거든요.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게 보습을 잘 해주시고 자꾸 가려움이 반복된다면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여섯 번째 신호. 이건 조금 더 진행된 경우인데요. 발목 주변 피부 색깔이 변하는 거예요. 갈색이나 검붉은색으로 피부가 물들기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정맥 안에 철분이 조직으로 스며들어서 생기는 현상인데 의학 용어로는 색소 침착이라고 해요. 만약 이런 변화가 생기고 거기에 잘 낫지 않는 상처까지 생긴다면 그건 절대 혼자 해결하려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6가지 증상 중에 몇 가지나 해당되세요? 댓글에 숫자만 남겨주셔도 됩니다. 1개, 2개, 아니면 그 이상이요. 여러분의 답이 저한테도 이 영상을 보시는 다른 분들께도 정말 소중한 정보가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6가지 신호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 있어요. 이건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부산에 사시는 박씨 어르신 이야기예요. 올해 71이신데 자식 보러 부산에서 서울까지 고속버스를 타고 오셨다가 집에 돌아온 날 저녁에 한쪽 다리가 갑자기 크게 부어올랐어요. 아프기도 하고 만지면 열도 나고 색깔도 약간 붉어 보여서 처음엔 그냥 근육통인 줄 아셨다고 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갑자기 숨이 차오르기 시작하셨어요. 앉아만 있어도 호흡이 힘들고 가슴이 답답하고 결국 응급실에 오셨는데 진단이 폐색전증이었어요. 다리 정맥에 생긴 혈전, 피떡이 혈관을 타고 폐까지 올라가서 막아버린 거예요.
한치의 과장도 없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맥류를 오래 방치하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혈액이 오래 고이면 피떡, 즉 혈전이 만들어지기 쉬워요. 이게 다리에 깊은 정맥에 생기면 심부정맥 혈전증이라고 하고, 이 피떡이 떨어져 나가서 폐혈관을 막으면 폐색전증이 되는 거예요. 마치 댐 안에 오래 고여있던 물에 오염물질이 쌓이다가 댐이 터지면서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처럼요. 그러면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심부정맥 혈전증이 생기면 대부분 한쪽 다리만 갑자기 많이 붓고, 걸을 때나 만질 때 통증이 느껴지고 피부가 붉어지거나 열이 납니다. 양쪽이 아니라 한쪽만 갑자기 부어오른다는 게 핵심이에요. 이런 증상이 생기면 지체 없이 응급실이나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폐색전증으로 이어지면 갑자기 숨이 차오르고 가슴이 아프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나기도 해요. 이 상태는 절대 집에서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즉시 119에 연락하셔야 해요. 또 하나, 장기적으로 조심하셔야 할 게 있어요. 바로 정맥궤양이에요. 발목 주변에 잘 낫지 않는 상처가 생기는 건데, 혈액순환이 오래 안 좋았던 분들에게 생기기 쉬워요. 처음엔 작은 상처처럼 보이지만 방치하면 몇 달, 심한 경우엔 몇 년씩 낫지 않고 커지기도 해요. 감염이 생기면 더 심각해질 수 있고요.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건 겁을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미리 알고 미리 대비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말씀드릴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박 씨 어르신은 다행히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고 회복하셨어요. 지금은 매일 아침 30분씩 산책도 하시고 전보다 훨씬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어르신 말씀이 진작 알았으면 그렇게 오래 무관심하지 않았을 거라고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당장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뭔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뱃속의 압력을 줄이는 거예요. 이게 뜬금없이 들리실 수 있는데, 아랫배에 지방이 많이 쌓이면 골반과 다리 정맥을 위에서 눌러버려요. 그러면 다리에서 심장으로 올라가야 할 혈액이 그 압력 때문에 더 잘 역류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변비도 마찬가지예요. 화장실에서 힘을 주면 아랫배 압력이 순간적으로 확 올라가면서 정맥에 부담을 줘요. 그래서 식이섬유를 충분히 드시고 물을 하루 6컵에서 8컵 정도 드시면서 규칙적인 배변 습관을 유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식단 이야기를 드리자면 짜게 드시는 습관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 김치, 된장찌개, 젓갈, 국물 요리 등 우리 밥상에는 나트륨이 많은 음식이 많잖아요.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면 몸이 수분을 붙잡아 두려는 경향이 생겨서 부종이 심해지고 혈관에도 부담을 줘요. 맛을 완전히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국물은 조금 덜 드시고 찌개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매일 움직이는 거예요. 특별한 운동이 아니어도 돼요. 걷기, 수영, 가벼운 자전거 타기, 이런 활동들이 종아리 근육을 자극해서 혈액이 위로 올라오도록 도와줘요. 제2의 심장인 종아리 근육을 써주는 거예요. 새벽에 동네 공원에서 걸으시는 어르신들 많이 보셨죠? 그게 단순히 기분 전환이 아니에요. 그 아침 산책 30분이 하루 종일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자체마다 어르신 무료 수영장이나 건강체육관을 운영하는 곳이 많아졌어요. 가까운 주민센터에 한번 문의해보세요. 생각보다 좋은 시설이 가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너무 오래 같은 자세로 계시면 안 돼요. 앉아있을 때도 서 있을 때도요. 한 자리에서 30분에서 1시간에 한 번씩은 발목을 돌리거나 제자리에서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렸다 해주세요. 이 단순한 동작 하나가 종아리 근육을 수축시켜서 혈액을 위로 밀어 올려줘요. 텔레비전 보시다가도 광고 나올 때 한 번씩 해주시면 충분합니다. 예전에 시장 할머니들이 쪼그려 앉아 장사하시던 거 기억하세요? 그 자세가 사실 종아리 근육을 꽤 효과적으로 쓰는 자세예요. 물론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힘드시겠지만 발목을 많이 쓰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혈관에는 좋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네 번째, 신발을 잘 선택하세요. 굽이 너무 높은 신발을 신으면 종아리 근육이 제대로 일을 못해요.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는 게 원활하지 않으니까요. 굽이 낮고 발을 편안하게 감싸주는 신발이 좋습니다. 고무신이나 슬리퍼처럼 너무 헐렁한 신발도 걸음걸이가 불안정해져서 오히려 종아리 근육을 제대로 못 쓰게 만들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저녁에 다리를 높이 올려놓는 습관을 들이세요. 누우실 때 발 아래에 얇은 이불을 접어서 받치거나 작은 베개를 대어서 발끝이 심장보다 조금 높이 올라오게 해주세요. 온돌 바닥에 이불 펴고 주무시는 분들도 이 방법 쓰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중력의 도움을 받아서 다리에 고여있던 혈액이 심장 쪽으로 자연스럽게 내려가요.
잠들기 전 10분에서 15분만 이렇게 해두셔도 다음날 아침 발목 붓기가 확연히 줄어드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6번째, 의료용 압박 스타킹이에요. 이게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인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거나 번거롭다고 안 하시더라고요. 의료용 압박 스타킹은 발목 부분의 압력이 가장 세고 위로 올라갈수록 약해지는 방식으로 만들어져서 혈액이 자연스럽게 위로 올라오도록 도와줘요. 동네 약국에서 구입하실 수 있고 어떤 강도의 제품이 맞는지는 약사 선생님께 여쭤보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주실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다리를 올린 상태에서 신으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혹시 홍삼 드시는 분 계세요? 우리나라 어르신들 중에 건강을 위해서 홍삼을 드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홍삼의 주요 성분인 진세노사이드가 혈액순환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어요.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역할이고 이미 드시고 계신 약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 선생님이나 약사 선생님과 상담 후에 드셔야 해요. 은행잎 추출물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의학 연구 자료에서 일부 혈액순환 관련 효과가 보고되고 있지만 혈액 응고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복용 중인 약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건강보조제는 약이 아니에요. 보조수단일 뿐이라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런 방법들로도 부족하다면 언제 병원에 가셔야 할까요? 핏줄이 눈에 띄게 굵어지거나 더 많이 생겼을 때, 다리가 자주 붓거나 통증이 지속될 때, 피부 색깔이 변하거나 상처가 잘 낫지 않을 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쪽 다리만 갑자기 많이 붓거나 숨이 차오를 때는 지체 없이 가셔야 합니다. 병원에 가신다면 혈관외과나 피부과에서 정맥류 진료를 보실 수 있어요.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이 일부 시술 비용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생각보다 부담이 적을 수 있어요. 치료 방법은 상태에 따라 다른데요. 가는 거미줄 혈관은 경화요법, 즉 혈관을 굳히는 주사 치료로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어요. 조금 더 굵은 정맥류는 혈관 안에 레이저를 넣어서 치료하는 방법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요즘은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절개를 최소화한 방법들이 많이 쓰입니다. 처음에 소개해드린 대구 김씨 할머니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할머니는 저와 상담 후 생활 습관 개선과 함께 경화요법 시술을 받으셨어요. 3달이 지났을 때 할머니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저녁에 시장 정리하고 집에 오면 예전에는 다리가 너무 무거워서 아무것도 못했는데 요즘은 씻고 나서 손주들이랑 TV도 보고 그런다고요. 그 한마디가 저한테는 참 큰 보람이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정맥류는 나이 탓이 아니에요. 다리 정맥 안에 판막이 약해지면서 혈액이 거꾸로 흘러 정맥이 부풀어 오르는 건데 이건 막을 수 있고 개선할 수 있어요. 저녁마다 다리가 무겁고 발목이 붓고 자다가 쥐가 난다면 몸이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 신호를 나이 탓으로만 돌리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딱 3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걷기, 다리 올리기, 짜게 먹지 않기. 이 3가지만 꾸준히 하셔도 다리가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저는 긴 세월 동안 참 많은 분들의 다리를 봐왔어요. 그 경험에서 배운 게 있다면 몸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리가 무겁다고, 발목이 붓는다고 몸이 말할 때 그게 신호예요.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시고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들 중에 하나씩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건강은 거창한 결심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녁에 베개 하나 발 아래 받치는 것, 내일 아침 10분만 더 걷는 것, 그 작은 것들이 쌓여서 5년 뒤, 10년 뒤에 여러분을 만들어 가는 거니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비슷한 증상으로 고민하시는 가족분이나 주변 분들과 꼭 함께 보세요. 나눔 버튼 한 번이 소중한 분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최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매일 드시는 그 음식이 사실 정맥류를 더 빠르게 악화시키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릴 거예요. 예상하시는 것과 다를 수 있어요. 놓치지 마세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여러분의 몸은 언제나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